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최승현입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뉴스를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뉴스를 좀 더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여수 산단 대기업들이 대기 오염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발암 물질도 있었습니다. 배출 농도를 조작하다 이번에 들통이 났습니다. 1년에 수조 원을 벌어들이는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저지른 사회적 살인 행위.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 우리 지역의 연이은 채용 비리 소식입니다. 대학 정상화가 시급한 광양보건대학에서 총장 조카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의 전남영상위원회에서는 전임 사무국장과 후임 사무국장 사이의 유착관계가 불거졌습니다. 지역의 채용 비리, 석연치 않은 정황과 의혹들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단판 토크는 전국 맛집 탐사에서 드러난 우리 지역 관공서의 불투명한 행정입니다. 여수와 순천은 명실상부 맛의 고장입니다. 그런데 이름하여 세금 맛집 지도에는 여수 순천의 맛집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여수 순천의 지자체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흥미로우면서도 찜찜한 이야기, 한국경제 뉴스래빗 김민성 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또 현장 취재 기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조용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 자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 농도가 조작됐거나 실제 측정 없이 배출 기록부가 허위로 작성된 사업장은 광주 전남을 합해 모두 235곳입니다. 환경당국은 이 가운데 측정 대행업체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등 6개 업체의 명단을 검찰과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공모 관계가 확인된 6군데 업체를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해당 지자체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당국은 이 6개 업체 외에 GS칼텍스와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등 3곳의 여수산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측정 대행업체와의 공모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들 사업장에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실제와 다르게 거짓으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특히 롯데케미칼은 1공장과 2공장 2곳, 금호석유화학은 고무 1공장과 2공장에다 열병합발전소 2곳까지 모두 4곳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소식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수 산단의 대기업들이 수년 동안 각종 대기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업체와 짜고 실제 배출 농도를 조작, 축소했고 이 과정에서 1급 발암 물질까지 배출되었습니다. 문혁철 기자. 네. 이 문제 지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까지 연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지금까지 얼마나 이 그 오염 물질이 조작되었습니까? 지금 최근 4년 동안에만 13,000여 건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예. 이 가운데 8,800여 건은 실제 측정을 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 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나머지 4,200건은 실제 측정값을 축소 조작한 것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측정값을 조작한 4,200여 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같은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33.6% 수준, 그러니까 원래 값의 3분의 1 수준으로 조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발암물질인 염화 비닐, 벤젤, 포름알데히드 같은 물질은 유해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특정 대기 유해 물질로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이 1,600여 건이고 심지어 이 배출 기준을 173배까지 초과한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불법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들이 처음에는 우리 여수 산단 대기업의 몇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드러나니까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전국의 사업장 가운데 무려 70% 이상이 우리 지역, 광양, 여수에 집중되었다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이번에 환경부가 적발한 기업들 235곳인데요. 예. 이게 이제 광주 전남 지역 업체고 여기에서 여수와 광양 지역에 소재한 업체가 166곳, 한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235개 기업 가운데 측정 대행 업체와 공모해서 측정값을 조작한 업체가 LG화학, 하나케미칼 같은 6개 업체가 지금 확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검찰로 지금 송치가 됐고요. 예. 지금 환경부 같은 경우는 이 밖에도 25개 업체가 측정 대행 업체와 공모 관계가 있는 걸로 현재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GS칼텍스, 롯데케미칼, 금호 석유화학 같은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지금 보강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당시 있었던 당사자들의 자백이 있거나 아니면 확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근무했던 직원이나 임원들이 퇴직한 경우도 많고 또 일부 업체 같은 경우는 공모 관계를 아예 부인하고 있어서 조사가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언제 조사가 최종적으로 끝날지 아직은 확답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오염 물질이 배출될 때 그것을 살펴보는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대기업체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센서들을 설치해서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굴뚝 자동 측정기란 게 있는데요. 줄여서 TMS라고 하는데 TMS요. 네. 배출량과 배출 농도를 자동으로 측정해서 그 결과를 환경당국에 전송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지금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이 약 5만 9천 곳 정도로 보면 되는데 이 TMS가 부착된 사업장은 635곳. 그러니까 설치율이 1.1%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TMS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장이 2천여 곳으로 늘긴 하지만 그래도 설치율이 5% 수준입니다. 또 지금 특정 대기 유해 물질 35종 가운데 한 절반 정도가 기준치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예. 측정을 안 안 해도 해도 됩니다. 되는 네. 그리고 기업들이 공장을 허가받을 때 우리는 모든 공정에서 언제나 배출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라고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하면 자가 측정 의무조도 이게 면제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해물질 배출 기준도 지금까지 무시됐다. 여기에 대해서 산단에 알만한 그런 대기업들이 측정 업체하고 짜고 배출 농도까지 조작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사업장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배출 물질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사업장, 그러니까 기업이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예. 이런 측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인력 문제 등을 이유로 측정 대행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런데 이 측정 대행 업체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수치를 낮춰달라 이렇게 요구했을 때 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가불이죠. 그렇죠. 코브에다가 다른 업체 쓴다고 하면 굉장히 이제 손해를 보고 낭패를 보니까 그래서 환경부 브리핑에서도 나왔듯이 카톡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수치 조작을 기업들이 요구하는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됐는데 예, 그 요구가 굉장히 노골적이돼요. 그렇죠. 예. 네, 대놓고 예. 구체적인 수치까지 적시를 해주면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했으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가불 구조가 수년 동안 불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천 산단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산단 업체들이 발암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그 배출을 좀 스스로가 줄이겠다 그런 약속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측정 결과 그 배출량이 사실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과연 그때 그 측정 결과를 믿을 수가 있는가? 저는 못 믿겠어요. 어떻습니까? 저도 못 믿겠습니다. 일단 2008년에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예. 백혈병을 유발하는 벤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여수 광양 지역의 농도가 울산 구미에 비해서 2~3배 높은 걸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편평 상피세포암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라는 물질이랑 선암을 유발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도 상당히 높게 검출이 됐었는데요. 이걸 이제 줄이겠다라고 그때 당시 기업들이 발표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이 오염 물질의 수치를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지난 5년 동안 적발된 업체 중에 17개 업체가 벤젠의 경우에는 130ppm에서 11ppm까지 줄였고요. 그리고 14개 업체가 포름알데히드를 14.3ppm에서 2.3ppm까지 조작을 했습니다. 그럼 거의 10배 밑으로 떨어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발암성 물질로 분류된 이 다이클로로메탄이라는 게 있는데 2개 업체에서 1404.ppm에서 31.6ppm까지 낮춰가지고 예. 기록을 했던 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줄인다고 해놓고 실제로 물질은 줄어들었다고 예. 발표를 했는데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냐, 그때도 조작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킨 기업들 네. 지금 현재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선 LG화학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예.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공장 한 곳을 폐쇄했고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조금 다른 게 해당 직원은 특정 대행업체와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검찰에 가서 소명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사태가 불거지고 나서 한 닷새 뒤에 여수산단 공장장 협의회에서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여수산단 대부분 업체에서 지금 이런 관행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가 우리 업체만 실명으로 거론을 해서 입장이 난처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조용 기자, 반복해서 이런 불법을 저지른 이런 기업들 당연히 법적 처벌 받아야 하고 또 퇴출돼야 할 기업은 당연히 퇴출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앞서 말씀하신 TMS라는 측정 기기를 달아서 측정을 해야 이거는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데 현실적으로 굴뚝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굴뚝에 이걸 다 다는 게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작은 굴뚝까지 다 달게 하는 게 맞는 거냐라는 반대 의견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일일이 측정을 해가지고 보고해서 제출하는 형식으로 나왔는데 보고를 하고 누군가 측정을 한다면은 조작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가 드론이나 이동차 같은 걸로 측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또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거를 반복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걸 확실하게 해결하려면은 감시하는 눈이 많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으로는 이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만 볼 수 있고 실제 기업들이 내보내는 물질이 얼마만큼의 측정이 되고 있는지를 일반 시민들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공개를 안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결해야지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들을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퇴출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어서 이것도 한번 재고해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매년 수조 원씩 매출을 올리는 대기업들입니다. 대기 오염물질 배출 그 기업들 기껏해야 2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측정값을 조작한 측정 대행업체 기껏해야 6개월 영업 정지입니다. 이쯤 되면은 관련법을 크게 손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최근 전라남도가 배출 농도를 조작한 측정 대행 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을 사전 통보했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의뢰 입장이었던 측정 대행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고 예. 그럼 갑의 입장이었던 기업들은 이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낮습니다. 과태료는 1차가 200, 2차가 300, 3차가 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처분은 1차가 경고, 예. 2차 경고, 3차 경고, 4차에 가서야 조업정지가 20일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최근에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또 2차례 이상 적발 시 조업정지를 30일 이상 내리도록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고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금액과 정화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제출이 됐는데 말 그대로 이건 개정안일 뿐이고요. 기업들은 당연히 반대할 테고 국회 내에서도 생각이 너무 달라서 통과 여부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정말 답답합니다. 이 사태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이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까? 가장 많은 의견이 이런 기업들의 불법 행위가 환경부 조사기관인 단 4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점에 예.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또 지금 환경 문제가 대기오염 문제에 집중이 돼 있는데 토양오염, 수질오염 같은 경우도 과연 기업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 지자체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1967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석유화학공업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발전의 뒷면에 우리 지역민의 믿음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가는, 관리 감독해야 할 이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합니다. 화를 좀 억누르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초 광양보건대학교는 모두 3명의 계약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문제는 채용된 직원 중 1명이 현직 서장원 총장의 조카였다는 겁니다. 서 총장은 다른 부서 처장 2명과 함께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조카 서모 씨는 면접 심사에서 1등으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총장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건 맞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 채용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나한테 누가 될까 봐서 이야기를 안 하고 지원했어. 나도 몰랐어 이걸.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면접을 그때 알았다. 하지만 서류 심사 항목부터 총장의 조카인 서 씨에게 유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3년 전남 지역의 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가 공동 설립한 전남 영상위원회. 지난 15년 동안 제작자 김모 씨가 이 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맡아왔는데 지난달 말 전남 영상위원회 산하기관인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이었던 백모 씨가 면접을 통해 신임 사무국장으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채용 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는 제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사무국장이었던 김모 씨가 정식 면접위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면접 과정에 참여했고 면접 당일 저녁 면접위원들과 가진 술자리에 지원자인 백 씨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혹시 사무국장도 같이 있었나요? 아니요, 같이 안 있었고요. 예. 사실 2차 자리에 술자리에서 사무국장님이 동석하신 걸 본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요. 네. 기억하는 바로는 수석하는 자리는 없었고, 그리고 어떤 분이 봤다라고 하면 그거는 맞겠죠. 또 불편한 소식입니다. 지역의 채용 비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대학의 친인척 채용 비리 소식이 있습니다. 광양보건대학에서 총장의 조카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됐습니다. 물론 능력 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은 당연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이 직접 이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도 학교 측에서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영 기자가 취재를 하셨는데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네, 학교는 4월 1일에 공고를 내가지고 계약직 직원 3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법인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지원을 채용할 때는 사전에 모든 의논을 하고 협의를 예. 거쳐서 채용을 했는데 이 채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해서 직원을 뽑은 다음에 금요일 오후 5시가 넘어서 법인에 이 사람을 뽑았다, 월요일부터 출근을 시키겠다라고 통보를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이후에 이제 주변에서 얘기가 계속 들려오는 게 총장이 채용 과정에 참여를 했는데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사실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총장의 조카다라는 얘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이 서류 심사 과정을 이제 살펴보자라고 학교에 요청을 했더니 오전까지는 준비해서 주겠다 해놓고 오후가 돼서는 이거는 재단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학교가 뽑는 게 맞는 거다라고 통보를 해왔다고 해서 이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가 노동부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교수협의회도 마찬가지로 의의를 제기했고요. 진상조사 촉구가 나섰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서류 심사 항목이 총장의 조카한테 유리한 정황이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들고 일어난 건데요. 일단 먼저 인터뷰에서 총장은 내가 서류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내가 만든 규정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일단 내용을 보면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계약 규정에 따르면은 성별이나 연령, 뭐 출신 대학에 따라서 차등을 두지 말도록 되어 있는데 광양보건대학교는 이 연령과 출신 대학을 가산점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교수협의회나 시민단체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표준 취약 규칙을 위반했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이 총장의 조카가 혼자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 가산점이네요. 맞춤형 가산점이고 맞춤형 규칙이 아니었냐라는 의심이 나왔던 겁니다. 이번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학교 법인과 사전 논의도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일반적인 그 대학의 교직원 채용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단, 이사회가 이제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원들의. 근데 광양보건대는 이게 그건 맞는데 계약직 직원은 학교 내에서 재량껏 채용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립학교 재단인 양남학원은 그런 규정은 없다. 계약직 직원이든 정직원이든 다 이사회가 결정을 해서 뽑는 거다. 우리는 변호사 자문도 거쳤다라고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보건대 상황이 사실 이런 사건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문영철 기자. 네. 지금 광양보건대 상황, 교육부 평가 최하 등급이고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퇴출될 수도 있다, 폐교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강할 것 같은데. 그렇죠. 한 6, 7년 전에 설립자의 횡령 사건이 터지고 또 곧바로 이어진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뭐 최하 등급 2등급을 맞고 이러면서 폐교 위기가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지난해 교육부가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건대는 여기서도 최하위 등급인 재정지원 제한대학 2유형에 속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도 없고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도 전면이 제한되고 그래서 어쨌든 학교나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과거에도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가 제한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학교 자체 재원으로 좀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임직원들이 조금씩 임금을 쪼개서 지원을 해왔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조차 못 돼서 최근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장학기금 조성운동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민망하게도 우리 지역의 채용 비리 사건 또 하나 있습니다. 전남 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채용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조희원 기자가 취재하셨는데요. 먼저 전남 영상위원회 어떤 조직입니까? 일단 2003년에 만들어진 조직이고 순천시랑 여수시, 광양시가 합동으로 만든 조직입니다. 순천시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순천시의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직 순천시장이 조직위원장이시고 배우 최수종 씨가 운영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영리법인 정도가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러면 이곳에 사무국장을 뽑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 이거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의혹입니까? 일단 전직 사무국장이랑 지금 뽑히신 현직 사무국장이 상당히 친분이 두터운데 전직 사무국장님이 현직 사무국장의 채용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힘을 써줬다라는 의혹입니다. 그리고 채용 면접에 들어가시기까지 하셨고 정식 면접위원이 아니신데 그리고 그날 채용 면접이 있었던 날에 술자리도 면접위원들이랑 동석을 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전임 사무국장이 면접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 면접 채용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면접 당일 저녁에 면접위원들과 지원자가 술자리에서 동석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지. 취재 기자로서 상당히 뭐 답답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현직 사무국장님이랑 면접위원들 분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일단은 그건 맞다. 면접에 들어간 건 맞고 그 술자리에 동석한 건 맞는데 그 과정에서 뭐 면접에 대한 얘기는 안 했다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 면접위원을 누가 선정했냐 이런 의심을 해볼 만한데 전직 사무국장님이
선정을 하셨어요. 판 자체를 전직 판 자체를 전직 상무국장님이 예. 짜셨고, 근데 본인도 이제 들어가셨는데 친분이 있으신 분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예. 이거를 여수 순천 광양시가 같이 한 조직인 만큼 시의 직원이나 누가 이렇게 같이 면접에 그죠. 들어가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라는 예. 의혹이 일단 제기가 된 거고, 면접이 진행된 후에 이제 이 사람을 위한 면접이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혹이 이제 사그라들지 않은 거고, 직원분들조차도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랐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선임이 됐고 누가 면접을 보러 온지 이런 것들을 약간 불투명하게 하다 보니 이런 의혹을 받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의 해명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사자들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면접에 관련된 부분은 개입하지 않았다. 친분이 있는 게 뭐 문제냐라는 의혹이셨는데 제가 취재하면서 들었던 직원분들의 말로는 이분들이 갑질을 하신 정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전 갑질까지, 현직을 재직을 하시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개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 일에 예. 직원분들을 무상으로 이제 동원을 하시거나 어떤 한 분은 술집을 개업하시면서 개업 준비를 직원들을 불러서 이제 강압적으로 시키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이게 두 분이 워낙 친하시고 이게 비슷하게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이건 분명히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를 먼저 하신 겁니다. 문제 있습니다. 이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순천시는 일단 4월 29일에 공문을 보내서 네. 순천시랑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포함해서 이런 데에서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임자인 경우에는 겸직을 할 수 없게 해라라고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가지고 사사로의 이익을 편취한 게 있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내놨습니다. 예. 또 사족을 달고 싶은데 이 사족 우리 문영철 기자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들은 예. 개인의 양심 또는 집단의 양심에만 의존을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도란 게 필요한데요. 이 제도 자체가 허술하고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처벌도 미비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셨듯 환경 문제, 인사 문제, 채용 문제를 짚어봤지만 이런 큰 틀을 정비하고 대대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어떤 영역에서든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 하나 추가 드리자면은 우리 시민들의 부릅뜬 눈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영철 기자, 조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수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대부분이 식사비인 집행 내역을 주요 유형별로만 뭉뚱그려 적시했습니다. 특히 사용처인 식당 이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제주도지사의 경우 사용 날짜와 항목별로 액수와 대상, 사용한 장소까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부산시, 경주시와 전주시 등에서 공개한 내역도 마찬가지. 유독 여수와 순천, 광양시만 주요 항목이 빠진 채 시민에게 공개돼 있는 겁니다. 확인해보니 기본 규정부터 다른 지자체에 비해 허술했습니다. 전라남 도만 봐도 사용처를 포함한 모든 항목을 등록해야 한다고 조례안에 규정돼 있지만 여수시의 경우 그냥 공개해야 한다고만 모호하게 적시돼 있습니다. 규정을 해놓은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추진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흔히 판공비라고 이야기되는 업무 추진비란 각종 홍보, 행사 진행, 현장 근무자 경력, 지원 등으로 쓰이기 때문에 식당 등에서 결제가 많이 됩니다. 공개 방식은 자율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랑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결제했는지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업무 추진비가 많이 결제되는 식당을 찾아 전국 세금 맛집 지도를 만드는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뉴스레빗의 김민성 팀장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세금 맛집 지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업무 추진비가 많이 결제되는 식당이 그 지역의 진짜 맛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각 지자체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맛집이 널리고 널린 여수와 순천에 정작 세금 맛집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관련 내용 보도한 우리 박광수 기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먼저 김민성 팀장님. 네. 공무원의 업무 추진비 지출 내역을 추적해서 네. 지역의 맛집을 찾겠다는 발상 굉장히 신선한데요. 예, 저희가 이게 세금 미식회라고 예. 이 시리즈 이름을 붙였는데요. 저희가 어디 갈 때마다 맛집 찾는 게 일이잖아요. 그렇죠. 뭐 포털 들어가 찾고 공무원들이 정말 맛집을 그 동네 맛집은 제일 잘한다. 이게 뭐 정설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디에 맛집에 돈을 많이 썼다더라를 예. 알면 좀 독자들께 이런 검색의 번거로움 좀 덜고 여기 한번 가보세요라고 추천도 드리고 싶었고 정보성으로 두 번째는 공무원들이 정보 공개를 대부분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많이 꺼립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널리즘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도 한번 검증해 보는 걸 데이터 저널리즘 기법을 한번 해보자 라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네. 사실 맛집 추적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네. 세금 추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멋집니다. 근데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네. 우리 여수, 순천 이 맛집 동네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럼요. 네. 팀장님께서 그려낸 네. 어떤 세금 맛집 지도 안에는 네. 여수, 순천의 세금 맛집이 네.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무슨 일입니까? 그 서울 수도권의 젊은이들이 딱 이맘때 4, 5월 되면 여수를 가고 싶어서 예. 날리고 만석입니다. 항상 예. 이런 주말에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여수의 이런 공무원들께서 쓰시는 좋아하는 맛집을 소개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참 실망스러웠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맛집이 없다라는 이유는 저희가 데이터적으로 추적을 했을 때 어디에서 업무 추진비를 썼는지 여수시청, 여수시의회 그리고 옆에 있는 순천시청, 예. 순천시의회 네 군데 공무원 분들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 9년 동안 이런 업무 추진비를 총 1만 459건을 쓰셨거든요. 상당하죠, 양도. 그리고 그 금액도 16억에 달해요. 예. 근데 만 회가 넘게 업무 추진비를 위해서 식당을 가시고 식사를 하셨는데 장소를 단 한 군도 기재하지 않으셨다는 건 저희가 이 세금 미식회를 하면서도 처음이었고 어떻게 보면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맛집은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맛집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식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많은 돈을 쓰시고 계신데 여수 순천의 시청, 시의회가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을 네. 단 한 건도 9년 동안이죠. 단 한 건도 공개하지 않았다. 박광수 기자. 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공기관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가 하나 뽑아왔는데요. 예. 정보공개법이라고 합니다. 20년 된 법인데 목적하고 원칙만 보면 이 법이 뭘 규정하는 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키워드만 읽어보겠습니다. 알 권리 보장,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운영 투명성. 이게 지금 목적이고요. 예. 특히 정보공개 원칙은 단 한 키워드만 뽑으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네, 적극적으로. 정말 알 권리, 국민 참여, 적극적. 이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네. 여수시 네. 그리고 뭐 전남도, 네. 조례 뭐 네. 찾아본 거 있으십니까? 네. 지금 박광수 기자 말씀처럼 데이터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보공개법이라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예. 상위공개법에도 업무 추진비를 공개를 할 때 반드시 집행 일자, 집행 목적, 장소, 예, 예. 집행 대상자의 수, 예. 그리고 지출 금액까지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그대로 이어받은 전남도의 업무 추진비 조례 역시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세심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여수시로 내려오면 모호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소, 목적, 일시 등등을 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유권 해석이 가능해지는 구조인 거죠.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여수시장과 예, 여수부시장님 두 분의 2019년 1분기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을 지금 예.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혹시 여수시장이 1분기에 얼마까지 업무 추진비를 써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2억 1천만 원입니다. 2억 1천만 원. 근데 여기 보면 시장은 2억 1천만 원을 쓰실 수 있고 여수 부시장은 그거보다 조금 작은 1억 2,300만 원을 쓸 수 있는데 특히 시장님은 4,800만 원을 쓰셨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그 내역을 지금 보면 이런 식입니다. 2월 15일 날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에 식사를 했는데
2월 15일 날 건수가 7건이고 그냥 참석자라고만 되어 있고 쓴 금액이 243만 원. 이런 식인 겁니다.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성이 아주 떨어지는 편입니다. 전주나 경주 뭐 이런 데는 네. 또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전주를 가면 카드로 썼는지 현금으로 썼는지도 구분합니다. 그분들은. 네. 그 여수와 순천의 공무원들 업무 추진으로 사용된 그 식사비뿐만 아니라 네. 세금 사용처 자체를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찜찜한데 네. 찜찜하더라도 이 네, 내용 네.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근데 공무원들이 장소를 잘 안 적으시는 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대단히 아까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업무나 이런 것들이 참 방어적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여수뿐만 아니라 제주도 받고 부산도 받고 전주도 받고 경주도 받고 계속 시리즈로 이어오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100%를 기재하시지는 않아요. 장소를. 제주도가 가장 높았는데 거긴 70% 정도를 공개를 하시고 장소를 적으시고 부산은 30% 정도는 적으세요. 적으시는데 여수분들이 단 한 건도 적지 않으신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이 건에 대한 뭐 의식 그리고 이게 국민의 알 권리라는 피 같은 세금을 낸 시민들이 낸 돈으로 우리가 행정을 한다라고 하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여수시 내에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로 환원될 수도 있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수시에 되게 좋은 음식들과 특산품들을 알리는 데 쓸 수도 있는 아이디어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실망스러워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게 당연히 이제 그걸 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가 안 되고 있다. 네. 그러면 팀장께서는 혹시 여수시나 네. 순천시에 네. 어떤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보셨습니까? 네, 여쭤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수시청에 계신 분, 뭐 관은 말씀드리지 예, 않겠습니다만 그러시더라고요. 여수시청은 조례 정해진 한도 내에서 분기별로만 공개를 하고 있다. 사용처 공개를 꺼리는 건 아닌데 일일이 공개하는 게 좀 어렵고 상세 내역은 공개 청구를 하면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박광수 기자 말씀처럼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은 세금으로 하는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공개 대상입니다. 법에도 여수시의 그 조례에도 적혀 있습니다.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는 해야 한다고 여수시에도 적혀 있어요. 근데 전화해서 물어보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드릴게요. 인데 아시겠지만 정보 공개 청구는 이 시민이 신청을 하고 10일을 기다려서 내가 이 정보를 볼 수 있는지 못 보는지를 기다려야 하는 이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그 혹시 네. 기자로서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에다가 이 관련해서 정보 공개 신청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와 관련해서가 아니고 예. 저희들 이제 수시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는데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좀 전에 지적하셨듯이 이제 사전 공개 정보가 있어요. 예. 대부분이 사전 공개해야 됩니다. 사실은 적재적소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잘 일목요연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게 의무인데 정보 공개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열흘 기다려서 온다면 괜찮은데 공무원한테 전화가 옵니다. 뭐 이러이러한 정보는 이래서 이렇다고 하면 기자인 저희들도 사실은 그 말이 맞나?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다 보면 못 받는 경우도 많고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게 이 청구 정보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전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관마다 달라요. 순천시에 요청하면 그냥 나오는 정보가 예를 들어서 광양시에 요청하면 또 이런 이유를 대고 안 되고. 그래서 공무원의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일반 시민들은 대적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것이죠. 사실. 여수, 순천의 정보 공개 건수가 하나도 없다. 전국적으로 이 내용을 취재를 하고 계시는데 네. 다른 지역들은 네. 업무 추진비 공개 어떻게 하던가요? 아까 전주 사례를 네, 들었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면 업무 추진비를 공개한 시점들이 각 지자체가 다 달라요. 예. 이게 우리나라가 1995년부터 지방자치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연도인데 이런 조례들을 다 따로 만들어서 기간은 다릅니다만 제주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총 38,600건의 그 업무 추진비를 썼어요. 액수가 88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장소를 기재하는 비율은 70% 정도가 되고요. 전북도청과 전주시청이 있는 전북을 가보면 2007년부터 혹은 뭐 2014년부터 다르긴 합니다만
그 업무 추진비를 전체적으로 쓴 이 액수가 3억 7천만 원 예. 정도 됩니다. 부산은 250억에 달합니다. 지난 10년간 쓴 돈이. 왜냐하면 부산은 부산시청과 자치구가 예, 16개에 예, 예. 달하는 곳이죠. 공개율은 30% 정도가 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개율이 100%인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소를 쓰냐 안 쓰냐의 문제보다 지금 제주, 전주, 부산 것만 합쳐도 이게 금액이 지난 10년간 벌써 한 400억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전국의 공무원이 지금 106만 명이랍니다. 네, 예. 거기에 지금 업무 추진비로 쓰이는 돈 액수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하지만 정부에서도 도대체 1년간 공무원들이 쓴 돈이 얼마죠? 물어봤자 그분들도 모르세요. 합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혹은 학계에 계신 분들이 이것들을 계속 보고 감시를 하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런 세금이 쓰여지는 것들의 조금의 빙산의 일각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공개율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왜 공개를 해야 되는지를 공무원들이 조금 같이 공감을 그렇죠.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이게 업무 추진비라는 것이 세금입니다. 네. 세금은 당연히 투명해야 됩니다. 여수시, 순천시 전부 다 투명한 시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부끄럽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박홍수 씨가 앞으로 여수, 순천의 이러한 내용들 투명한 시정을 위한 어떤 발걸음들, 조짐 좀 발전될 조짐이 있습니까? 제가 짧게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그 지역의 어떤 폐쇄성 예. 이런 부분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결정되느냐? 시민들이 한번 찾아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살아나야 조례도 개정될 것이고 또 그 규정에 맞춰서 하다 보면 그 투명해지고 또 폐쇄성을 벗어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관련 담당 공무원들만 지적을 받아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 시민들이 이끌고 나가야 된다, 자극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성 팀장님, 네. 지금 그 세금 맛집을 지금까지 취재해 오면서 네.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내용 좀 소개 좀 부탁드리면서 네. 이 자리 좀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공무원들께 무언가를 묻고 공무원들이 정보를 공개하는 일은 대전제가 국민의 알 권리라는 그러죠. 차원입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시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발상을 좀 달리 하시면 본인들이 쓰신 세금들이 이런 데 쓰이고 이런 데로 갔다가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들을 부흥시키는 예. 혹은 홍보하는 방식이 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뭐 이런 보도를 불편하게만 느끼시지 마시고 아 우리가 예를 들면 여수에 오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정보로 뭔가를 할 수도 있겠구나. 어차피 저는 여수가 더 이상 전남의 여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중심지입니다. 오늘도 되게 많은 젊은이들이 여수로 내려오고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고 아, 여수 되게 좋은 곳이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로 좀 착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뉴스랩의 김민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챙길 기념일이 많아서인지 5월은 유독 몸도 마음도 많이 분주합니다. 벌써 어린이날, 어버이날은 지났고 이제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이 남았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 참 어울리는 5월입니다. 웃지 않고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날들입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ry